안녕하세요. VON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소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이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대만에서 미리 보는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문제, 이런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제가 VON 팀하고 대만에 한 며칠 갔다 왔는데 제가 그 대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아시아에서 누가 제일 먼저 합법화시킬까 생각을 하면 태국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흔히 보는 것이 태국에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러 간대더라, 태국에 가면 게이바가 굉장히 많다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태국이 아닐까 했었는데, 의외로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을 가게 되면 그 사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대만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 대만 출장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만이 어떻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게 되는지, 그 역사적인 그런 순서, 그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 그 배경을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만은 1986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소수자 권리 운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치자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혼인신고를 하겠다, 내가 동성 결혼을 했으니 이제 혼인신고를 받아달라, 이런 소송으로 이제 투쟁을 개시했습니다. 이게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패턴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혼인신고 등록 소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6년에 김조광수 씨가 그 혼인신고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서 이제 투쟁을 시작하셨죠. 아직은 저희가 법적으로 그 혼인신고를 받아주진 않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1986년부터 이 일이 시작됐으니까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2016년에 최초로 트랜스젠더 강요가 이 대만에 생기게 됩니다. 오드리 탕이라는 사람인데요. 젊은 사람인데 이게 디지털 정무위원이 됩니다. 2016년에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리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좀 진보적인 성향으로 전반적인 그런 입법부나 사법부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12월 26일부터 동성 파트너십 증서를 발급하게 돼요. 차이잉원 정권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그 결과로 생긴 일이죠. 그리고 2017년에는 대만 사법원 대법관 회의에서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한 대만의 민법이 이 헌법에 합치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2017년 5월에 열린 재판에 이 대만에서는 대법관들이 총 15명이라고 하는데, 이 15명 중에 7명이 차이잉원 총통이 지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만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대법원 구성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그 15명 중에서 또 한 명은 또 특별히 직접적으로 어떤 성소수자와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투표에선 좀 배제가 됐어요. 그 이해충돌이죠. conflict of interest라 그래가지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재판에서 배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법관 14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14명 중에 12명이 이거 위헌이다, 대만의 민법은 위헌이다, 그리고 이제 2명만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사실은 이 사회 구조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결정을 몇 명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사법 적극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대만 국민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국민 전체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우리 대만이 동성결혼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에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투표 결과는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국민들의 거의 한 70% 이상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족관을 지지한다라고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입법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인데요. 그 국회에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결국 특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차이잉원 총통의 서명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그 핵심 조항은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이 공동의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법조항으로 인해서 대만은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9년 5월에 합법화되고 난 다음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한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총 25,716쌍이 결혼을 했고 그 중에 2,380 이상이 이혼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5년 동안 이혼율이 한 10%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2023년 그 1월 달부터는 대만 사람하고 외국 사람 간의 동성 결혼도 등록이 허용이 됩니다. 단 메인랜드 차이나, 그러니까 본토에서 온 중국인과는 동성 결혼이 허용이 안 돼요. 아마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는 동성 부부의 입양권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혼을 했어도 아이를 또 입양해서 온전한 가정의 형태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매우 진보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서구 사회에서도 이 입양권까지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대만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 사회의 모습이 어떨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너무 소박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사람들 친절하고 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생각하기 이렇게 급진적인 판결을 내리고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를 이끌어 갈 만한 나라처럼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왜 대만이란 나라가 하필 아시아 최초의 동성 결혼을 허용하게 되었을까라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만은 중국 본토 메인랜드 차이나랑은 남진해를 사이에 두고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크기는 경상도 크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2,3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 경기 합해서 한 2천만 정도 살고 있으니까요. 되게 좀 비슷한 그 규모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을 갔더니 분위기가 그래요. 약간 유럽스럽기도 하고 또 여기 일본인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가보면 완전히 중국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만의 역사를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6세기 정도부터 유럽에서 이제 그때 한참 대항해 시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그 식민지 지배를 엄청나게 열심히 식민지를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해양 루트를 엄청나게 열심히 이렇게 뚫어 나가던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대만에도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에 와서 온전하게 그 대만섬을 다 지배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항구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식민 지역을 이렇게 건설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83년부터는 청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본토에서 이제 청나라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지배를 쭉 받고 있다가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받았겠죠. 그리고 1895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거의 우리랑 그때부터는 조금 비슷한 그런 식민 지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랑은 조금 다른 것이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이렇게 깔아준 길이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존하고 잘 닦아서 잘 쓰고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뭐 일본 이러면은 막 반일 선동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막 치를 떨고 뭐 일본이 남겨둔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데
대만 사람들은 일본이 대만의 근대화에 일정 부분 좀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 유산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나라 지배를 받았으니까 물론 중국 그런 영향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회의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아의 어떤 유교적인 전통 그런 것들도 있지만 서구의 기독교의 영향, 기독교인이 약 한 3%가 총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기독교 영향도 있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상 숭배하고 샤머니즘, 기복신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널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신념이나 뭐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에 이렇게 얽매이기보다는 소박하게 이쪽 저쪽 다 복 빌어가지고 복만 받으면 된다. 약간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게 대만이란 이 고립된 공간, 섬이니까요. 그 고립되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섞이고 공존하면서 이 역사를 지내오다 보니까 서로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래야 이 공동체가 좀 유지가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이 사회에 좀 저변에 잘 깔려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하오이스 모르겠어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성조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하오이스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영어로는 뭐 excuse me나 일본 말로는 스미마생 뭐 이런 말하고 되게 비슷한 단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예의를 갖춰서 뭐 얘기할 때 실례합니다, 실례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하오이스라는 말은 뭐 스미마생보다는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극단적인 사과의 문화, 이런 거를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 세계 그 언론인, 특파원들이 가장 살기가 편한 나라가 대만이다, 이렇게 투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서로 좀 갈등을 좀 피하고 싶고 남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식이 되게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좀 바르게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서로 약속처럼 되어 있는 그런 나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배경은 대만이 참 슬픈 역사죠. 1971년에 유엔으로부터 퇴출당하는 역사가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6.25 전쟁, 1950년 당시 6.25 전쟁을 할 때만 해도 대만의 국민당 정부죠. 그 국민당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중국, 지금의 중국 공산당 정권이 유엔 안보리에 있었다면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견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도움을 받은 면이 절대적인데, 이 대만이 유엔에서 이제 축출이 되는 것이 1971년입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을 좀 인정하기로 하면서 닉슨과 헨리 키신저가 1972년에 뭐 아주 화해 무드를 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직전에 미국이 이제 유엔에서 대만을 퇴출시키는데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대만은 모든 국제기구에서 좀 배제가 되고 새로운 이름, 중화 타이페이, 중국 타이페이란 이름으로 뭐 국가도 아닌 것이 국가인 것이, 하여튼 좀 정체성이 좀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뭐 세계무역기구라든지 이런 짠짠한 다른 이제 국제기구에 다시 가입을 해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대만의 지식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그냥 뼈아픈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미국이 대만을 유엔에서 이제 사실상 쫓아냈는데 대만이 쫓겨나기 직전에 우린 탈퇴한다, 이렇게 하고 먼저 나오긴 했죠. 그 투표하기 직전에. 근데 어쨌든 미국은 대만을 이렇게 쫓아내긴 했지만 타이완 릴레이션스 액트라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 대만이 뭐 안보적인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법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리고 뒤로는 대만에게 반도체를 하게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대만이 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아주 고립된 그런 상태가 됐고, 특별히 믿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는 서구의 문화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이슈에 좀 연대를 해서 그나마도 같이 좀 발을 맞추고 국제사회에 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만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차이잉원 총리가 영국의 런던 경제대학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도 공부를 했고 하다 보니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상대주의 또 다양성주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옳고 그름 굳이 따지지 말고 이제 서로 그냥 좀 잘 지내보자, 그런 것이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PC주의죠. 정치적 올바름. 뭐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치적으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정치적인 발언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그것이 뭐 진실이냐 도덕적이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하자, 뭐 이런 게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 PC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다양성주의나 포용주의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대만의 어떤 이 사고체계 또는 세계관, 이런 거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일 것 같은 이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제일 먼저 됐다,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가지 단순한 이유로 설명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볼 때 또 국제관계에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만에 갔을 때 굉장히 열심히 쳐다보고 다닌 것이 화장실이었어요. 지하철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빌딩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는 많은 나라에서 이 성소수자들이 여성의 전용 공간에 좀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성공회대인가 거기서 이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렇게 해서 성소수자들도 자기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특히 뭐 카이스트나 뭐 다른 서울대 같은 경우도 그걸 또 하려고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요구들이 많아서 제가 대만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킬 정도라면 당연히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쳐다봤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 눈에는, 적어도 제 눈에는 일단 뭐 지하철, 공공시설, 백화점 이런 데는 없고, 오히려 굉장히 가족 친화적인,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가 그려진 뭐 수유실이라든지 뭐 또는 뭐 다른 장애인 인권을 또 보장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장개석 기념관에 갔었는데 참 좀 뜬금이 없다 싶었지만, 그 기념관에서 성폭력을 당하신 분의 트라우마를 이렇게 치유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에 대한 전시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젠더 폭력의 후유증을 어떻게 이제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좀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런 그 전시회를 하면서 제가 당연히 성소수자 인권이 잘 보장되었으니 여기서도 뭐 동성애나 아니 트랜스젠더 이슈가 나오겠거니 하고 봤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남자 여자 이렇게 딱 구별을 해가지고 젠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 대만에도 개별적인 평등법이 존재합니다. 젠더의 차별을 금지를 해요. 그런데 이때 젠더를 남자와 여자로 인식을 하지, 그 서구 사회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젠더가 어떤 스펙트럼이다, 그렇죠? 남자에서 여자까지 뭐 시스젠더, 아젠더, 인터젠더, 뭐 바이젠더, 뭐 하여튼 젠더의 종류가 서양은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런 개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젠더가 굉장히 플루이드하다, 젠더가 막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가 관찰하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용이라든지 결혼에서
개별적인 평등법이 존재합니다. 고용평등법도 있고 결혼평등법도 있는데 혼인평등법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뭐 결혼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평등하게 해주지만 고용 이런 데서의 표현은 남녀 평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헌법에 따라서 양성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성평등에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게 있지 젠더고용평등법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거든요. 또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한참 많이 싸웠는데 2007년부터 저희가 싸운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 진보 계열 중심, 진보 좌파 계열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해서 그 안에 성소수자 성정체성, 뭐 성별 오리엔테이션, 그쵸? 성적 지향 이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뭐 고용이라든지 서비스, 재화, 용역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특정 영역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성소수자들을 비판하거나 뭐 이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법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입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잘 막아왔거든요. 근데 의외로 대만에는 아직은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정 부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이런 것들 또는 이 거리에 타이베이 거리에 가면은 서문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중국말로는 씨임은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지역에 그 바닥에 보면은 초록색깔 일곱 색깔 무지개 아니 여섯 색깔 무지개 일곱 색깔 아니고 그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상징하는 그 무지개 있죠. 여섯 색깔 무지개를 길바닥에 이렇게 막 칠을 해놨어요. 그런 것들 보거나 아니면 그 퀴어 축제가 아시아 최대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이 나라가 이렇게 보수적일 수가 없는데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 현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 사실은 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고 여전히 전통적인 남녀 간의 결혼 또 가족 중심 이런 이제 문화들 핵가족 중심 이런 문화들이 여전히 대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이제 성소수자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인권 활동 운동을 하시고 또 국가 차원에서 이 민진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HIV 에이즈 비범죄화 캠페인이에요. HIV 에이즈 이것이 이제 불치병이죠. 전염병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까이 가는 것을 좀 무서워하고 그런 이제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낙인 찍기를 방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병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은 범죄가 아니죠. 병에 걸린 것이 어떻게 범죄이겠습니까? 근데 그 질병을 유발하는 행동 양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행동 양식을 하지 않으면 병에 안 걸리는데 굳이 그것을 해서 스스로 병에 걸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미 질병이 걸린 상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거를 이제 무슨 포비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효과적인 것인가 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노출전 예방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시면 에이즈에 걸리시는 분의 거의 대부분은 MSM입니다. Man, Sex with Men. 그쵸? 남자 동성애자들끼리 섹스를 했을 때 에이즈에 가장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에이즈에 걸리기 전에
에이즈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약을 미리 복용을 시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약을 먹어서까지 동성애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에이즈를 좀 낮춰보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동성애자들이 요즘에 유튜브 활동을 되게 많이 하면서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이제 대놓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익명으로 검사를 다 해주고 약값도 다 주고 그러더라. 그래서 괜찮다. 마음껏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제가 좀 살펴보면, 저희가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메이저 언론들, 그 언론기관들이랑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성소수자와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를 금지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에이즈와 같은 특정한 질병을 어떤 성소수자하고 연관시키는 보도는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2014년인가 15년인가 모르겠는데, 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 컨텐츠에서 약간 동성애 관련된 이런 컨텐츠가 좀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 지금 드라마, 웹툰, 웹소설 이런 거 보면은 동성애 코드가 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미화를 하고, 또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동성애자나 또 트랜스젠더자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질병, 에이즈라는 전염병,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청소년과 청년층의 에이즈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그 자료를 보시면 25세에서 한 10년 사이, 그 사이에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에이즈 잠복기를 보면은 훨씬 그 전에 에이즈에 걸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대 청소년, 20대 초반 이런 청소년들이 이 에이즈의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드라마 작가분들이나 웹툰 작가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인식을 하시고 내용을 좀 순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심지어 이 조선시대 사극에서조차도 이 동성애 코드로 그걸 굉장히 미화시키는 것들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에이즈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HIV 감염인이 실명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은 국가에서 치료비와 간병비 등 전액을 일평생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이즈가 걸렸을까 아닐까를 검사하는 것은 익명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익명으로 해서 당신 에이즈입니다 하고 이제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실명으로 그럼 난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면 국가에서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분들을 다 서포트하고 있는데, 이게 2016년 기준으로 1,10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근데 지금 2016년에서 지금 거의 한 2024년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더 시간이 지났으니 더 많은 부담이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너무 일찍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으로 성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이 유엔이나 유네스코의 지침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성은 너희들의 권리고
너희가 성을 즐길 권리가 있다. 너희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아이들이 성에 노출되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하되 굉장히 그냥 콘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써서 안전하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조기 성애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피임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 나이에 적절한 그런 성교육을 하되, 이 어린 나이일수록 저희가 그 순결하게,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절제 교육을 시켜야지, 그걸 성을 권리로 인식시켜주는 교육을 하면은 이 앞날이 진짜 보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에이즈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병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다시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됐던 매독도 요즘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뭐 창궐을 한다 그러고, 또 특히 이제 마약하고 이런 이제 동성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성관계를 막 이렇게 좀 난잡하게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좀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회가 좀 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금기가 많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그 보건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가장 좀 쇼킹하다 하는 사건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인정 소송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김용민, 소성욱이라는 이제 두 젊은 30대로 알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동성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혼인신고를 받아주진 않지만 둘이 그냥 결혼해서 살겠다고 하면 아무도 안 말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한 명이 직장을 다니겠죠. 한 명이 직장을 다니면서 나머지 한 명을 피부양자로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했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는 결혼한 부부만 피보험자로 인정을 해준다. 그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상 결혼은 양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당신들을 결혼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하지 못한다. 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2심에 가서는 그 2심이 판결을 뒤집었어요. 2심에서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남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해주고 있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그 배우자가 남녀가 아니라고, 남남이다 혹은 여여라고 해서 보험을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2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는 헌법이 지금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헌법을 좀 존중을 해서 그 헌법에 맞는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고,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아직은 우리나라의 이 국민 정서와 국민의 눈높이, 요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던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은 하지 않으시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서 동성결혼 그 혼인신고 소송 또 마찬가지죠.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뭐 위헌이다 라고 또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근데 일본 헌법에도 분명히 결혼은 양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위헌이라고 판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즘에 여러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에 불타가지고 굉장히 이 법원들이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뭐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 계열 또는 이 진보적인 정당 계열에서 지속적으로 입법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보수적인 종교계 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직은 아니지 이런 이제 여론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막아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매일매일 보는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데서 늘 그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것들을 예능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익숙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물론 세대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른 세대들은 아마 동성끼리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의 10대, 20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4월 10일에 저희가 총선이 있잖아요. 그 총선에서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차별금지법도 또는 평등법도 이제 우리도 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에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대거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비명 행사를 당하신 분들 중에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고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가 차별금지법을 이전에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안 한다, 이런 보장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에 상당히 호의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에 그 군인권센터,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죠, 임태훈 씨가 비례대표 출사표를 내고 국회에 입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어젠가 그젠가 컷오프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세운 군인권센터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민간, 자기가 그냥 세운 단체인데, 이 단체를 세운 임태훈 소장이 사실은 동성애자이고 병역 의무를 기피하여 징역을 살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막 광복절 때 특사가 돼서 사면 받고 나온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군대를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말을 하겠다 해가지고 군인권센터를 만들고, 특별히 군대 내 동성애자의 권리 또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분이기 때문에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다행히 이번에는 컷오프를 당하긴 했지만 저희가 아까 제가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될 때도 대만의 디지털 정무위원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이제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금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사실 이전에도 VON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뭐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특권을 주는 방식으로 또는 개인의 어떤 권리를 이렇게 억누르는 방식으로 지금 이 법안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아마 바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교육에서 우리가 동성애자 차별하면 안 돼, 뭐 동성애는 정상이야, 뭐 이런 식의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공교육 내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뭐 성소수자의 인권을 굉장히 보장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권이라기보다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인 고용, 서비스, 재화, 교육, 여기에 우리가 뭔가 비판적인 발언 또는 내 안에 든 생각을 말할 때 굉장히 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받고 양심의 자유의 제한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우려가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시점이죠. 과연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제대로 잘 이 결과가 나오는가, 부정선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고, 또 우리가 자기 마음에 있던 생각들을 페이스북이나 또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어떤 불이익을 줄지 모른다, 이런 사실 두려움, 이런 거 되게 많고요. 또 AI 뭐 이런 것 때문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들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조정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단단한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누가 와서 억지로 우리의 자유를 뺏고 뭐 폭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해서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도 서서히 자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떡하니 법으로까지 이게 만들어져 버리면 앞으로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성소수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차별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 서구 사회는 아주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뭐 2차 대전 이후까지도 동성애 하면은 처벌받았어요. 화학적 거세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앨런 튜링이라는 아주 대단한 과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분도 동성애 자여가지고 화학적 거세를 당하고 뭐 자살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사실은 이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엄청나게 핍박한 역사가 있고, 미국도 굉장히 핍박한 역사가 있습니다. 1986년까지도 텍사스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법이 있었어요. 소도미 법이라고. 물론 그걸 실제적으로 처벌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상징적으로 남아있은 게 거의 80년대 중후반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괴로운 시절을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본인이 떠들고 다니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아무도 별로 잘 모르고 뭐 법으로 뭘 제재를 한다거나 벌을 준다거나 거세를 시킨다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지금처럼 그냥 각자 알아서 차별금지법도 만들지 말고 그냥 알아서 살면 괜찮지 않을까?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대로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대만을 보니까 꽤 공존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대주의, 다양성주의 또는 PC주의가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갖고 있었고, 이미 굉장히 일정 부분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또 우리의 헌법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부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헌법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부인권과 개인의 자유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성소수자 인권은 천부인권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권이지 유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부, 즉 그 기독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타고나서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인권과 천부 인권이 지금 갈등을 하는 상황이고, 더구나 이 사람이 만든 인권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 진영이 정말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에게 또 다른 옵션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진짜 전부 인권 있죠. 그들의 생명권, 그들의 건강권, 그들이 직업 선택을 할 자유, 또 그들이 교육을 받을 자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들을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리도록 해줘야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TV만 켜시면 자유롭게 이분들이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또 드라마나 뭐 웹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다 교육도 시키고 또 공교육에서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한 것,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심지어 형법으로 다스리는, 벌금을 내게 하거나 또는 뭐 감옥에 가게 하거나,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대만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대만이 어떻게 가게 될지, 대만이 지금처럼 계속 공존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아시아 전체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대한민국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총선에서 우리의 뜻을 대변할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들은 좀 토론의 장에 내놓고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당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천부인권과 개인의 자유 쪽을 선택해 주실지 제가 좀 자신이 없다. 이게 참 슬픈 일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 어른들의 책무이고, 우리가 그래도 좀 남겨줘야 할 유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대만에서 미리 바라본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성소수자에 관련된 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오픈된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 좀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